자, 오늘 암기장 쟁점 2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의 이제 불복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자, 오늘 표 한번 보시면 사업 인정과 재결 암기장 62페이지 보시면요. 자, 적용 법률상의 차이에서 사업 인정과 재결, 특히 이제 사업 인정에는 별도의 불복 규정이 없다. 이 내용도 꼭 여러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복 사유에서도 실체적 사업 인정은 실체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재결에 있어서는 실체 절차 하자 이외에도 보상금 증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사업 인정은 별도의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임의주의죠. 근데 이제 재결의 경우는 처분청 경위주의를 채택하면서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가 행정심판을 별도로 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행정심판을 별도로 하죠. 특별법 행정심판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한다. 근데 사업인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에 있어서는 사업인정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을날로부터 180일,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에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한다. 이런 좀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있어서도요. 보통 우리 사업인정 관련돼서는 제소기간이 안날로부터 90일, 있을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는데 재결서 관련돼서는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60일 내에 각각 소를 제기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업인정은 이제 실효 대응의 손실보상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재결에 대해서는 직접 수용 재결서 정본에 손실보상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권리구제에서는 사업 인정에 대해서는 협의나 의견 청취 절차, 그렇죠? 재결에 관련해서는 재결에 관련된 공고, 열람, 의견 진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행정절차법 시행령 2조 7호에 의해서 그 행정 절차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 내용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점에서 행정 쟁송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재개효과, 집행부정지, 실효시 손실보상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에서 사업인정의 구성력, 그래서 2004도 8538에서 보면은요, 이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은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자 승계 관련돼서요. 하자 승계 관련돼서는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에 있어서는 이 2009도 11607 이런 거 보면요. 2007도 40372 이런 판례들을 보면은 결국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가 되지 않는다. 자, 사업 인정은 수용권 설정, 그다음에 수용 재결은 우리 법률 관계를 종결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자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용 수용의 효과 쟁점 21번 보시면 자, 사업 시행자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결국 공용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용의 대가로서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돈 줬죠. 그래서 43조에 따라서 44조 대행, 89조 대집행, 목적물 인도 이전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46조 위험부담 이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조 반환의 원상의 범위 있고요.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로 보면 자, 피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 다음에 토지 물건의 인도 이전 의무 43조에 있습니다.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47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매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환매권 배울 건데 자, 91조에서 환매권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의 효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용수용 효과 관련돼서 공용수용의 불복으로서 재결의 불복,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탁, 최근에 이제 보상금 지급 공탁이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요. 40조.
그래서 보상금 공탁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관할 공탁서에 공탁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이 가름되게 하는 것이죠. 자, 재결 실효 방지, 그다음에 사전 보상 원칙 실현, 그다음에 담보물권자의 권익보 뭐 이런 인정 취지가 있습니다. 자,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40조 제2항 1호, 2호, 3호 관련돼서는 결국 이거를 변제 공탁이라고 보고 있고요. 4호 관련돼서는 이게 변제 공탁이다, 집행 공탁이다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탁의 구체적인 요건, 우리 교재에 있는 우리 변제 공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한 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자, 40조 제2항의 공탁의 요건이죠. 거알 불압해서 6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암기장 4판 제1항에서 보면 1호에서 보면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세 번째 관할 토지 수용인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네 번째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서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공탁의 요건 거알 불압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탁의 효과, 정당한 공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보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서 수용 또는 사용 개실의 목적물을 어떻게 된다? 원시 취득한다. 미공탁, 그 다음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탁, 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공탁, 미공탁, 조건부 공탁은 무효다. 물론 이제 판례가 조건부 공탁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하자에 있는 공탁, 요건 미충족 공탁, 일부 공탁, 조건부 공탁 모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조건부 공탁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유효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정당한 근데 공탁금 수령의 효과, 어떠한 이유보도 없이 공탁금을 수령해 버리면은 승복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자에 있는 공탁의 수령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이유보 후에 수령한 경우 하자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하자 치유가 인정되어서 보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판례들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탁 제도의 문제점. 자, 공탁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아무 때나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는 공탁 이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유 있는 공탁금 수령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유 없이 낼름 수령하게 되면 승복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피수용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공탁에 대한 세부 규정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라든지 피수용자나 사업시행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행정소송이 묵시적 이유에 해당된다는 케이스로서 요 사건 번호 2006도 15546이 요 판결은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러분께서 딸딸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공탁에서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은 판례 내용인데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잘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시가감정에 대한 이해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최초 청구 금액의 4분의 1밖에 못 미치고, 그 다음에 시가감정 이외에 특별히 다 추가 비용을 제출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6개월이 1심에서 즉시 제기하지 아니었고 항소심이 시작한 점에서 6개월 후에 그거를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사업시행자도 이 이유보서를 내지는 않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사업시행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소송의 제기는 묵시적 이유보에 해당한다. 이 케이스 꼭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물건의 인도 거부 시에 쟁점 23번 인도 거부 시에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자 43조에서 토지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돈 줬어요. 그러면 나가야 된다. 인도 이전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조 대행은 뭐예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ER 이행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때 대행할 수가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9조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 행정청이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이게 바로 대집행입니다.
그래서 대집행법 그 2조에 있는 대다방과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 있는 이완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죠? 대집행법 제2조에 있는 대다방 대체적 자기의무 다란수탁법 올라오면 방참이 심의 공익을 해야 한다. 자 89조 토지보상법 89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의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요 내용이 같은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죠. 다만 요 완료하기 어려운 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등 인도 의무가 대집행의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문학 판감을 한번 보시면은요 결국 이제 사람이 신체로 점유를 수반하는 케이스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자 학설은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대립하고 있는데 자 판례 2006도 7096 요거는 그 16조 협의의 형태로 그렇죠 협의의 형태로 점유를 수반한 거에 있는 것입니다. 요 판례에서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거죠. 2006도 7096 별표 쳐놓으시고요. 딸딸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대집행법상 74페이지 판례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자기의무는 공법상 의무할 것인데 공토법,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매매 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철거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결지 두 번째에서 2006-7096 자 공토법 지금 토지보상법이죠.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 시 건물 소유자가 협의 취득 대상 건물에 대하여 약정한 철거 의무는 공법상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토지보상법 89조에 정한 행정대집행법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을 한 의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철거 의무에 대한 강제적 이행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할 수 없다.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실무상으로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1번 토지시행법에서는 명도 재결이 따로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좋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적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쟁점 24번. 지금까지 시험에 과거 연도에서는 비교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나온 한 20년치에서 최근 나온 바는 없습니다. 자, 관할토지시행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의결기관이면서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 신분보정과 공무원 의제된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토지시행위원회는 국토부 산하에 있고 20명 이내에 지방토지시행위는 특별시 광역시도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토지시행위의 관할 우리가 국가나 두 개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중앙토지시행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나머지 경우는 다 지방토지시행위원회에서 하고요. 자 관할 내 재결의 종류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광역시 국책사업이거나 두 개 광역시 걸쳐 있으면은 중앙토지시행위원회가 수용재결 나머지는 1차 수용재결을 지방토지시행위원회에서 한다. 자 재결 사항 토지보상법 제50조 제1항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쟁점 25번 보상협의에 관련된 거는요. 과거에 이제 이러한 보상협의에 관한 토지시행위원회 각종 위원회 비교 문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법적 성격으로 보면 단순한 자문기관이라는 성격이 있다는 거, 자문기관이고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 시행령 44조와 시행령 제44조의 2에 10만 제곱미터 이상 토지 소유자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설치 목적은 보상 문제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되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 법관, 변호사, 감정평가사,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지방단체 공무원 등 사업시행자 등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보상협의회 협의 사항에 보면 보상의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이라든지 자녀지 범위 이주대책의 수립, 그다음에 해당 사업 내 공공시설 이전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지자체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원만한 공익사업에 위해서는 보상협의가 충실하게 잘 행해져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쟁점 26번 위험부담 이전 토지보상법 제46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회가 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고의나 가시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즉 민법 제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예외로서 피수용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부담 이전 기간은 재결이 있고 수용 개시일 그 사이입니다. 그래서 피수용자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위험부담의 범위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이 하나고 목적물의 가격 하락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76-147이 대법원 판결 76-147이 메모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8-58511 이 하자담보 책임 결국은 수용자로서 소유권을 넘기는 특징 중에 하나는 피수용자들이 갖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98-58511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그렇죠. 약정 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보상금 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 그 청구권 등의 담보물권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우리가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47조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사용된 경우 그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전에 압류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보상 청구권에 대해 대위권 행사를 확인적으로 인정하고 사업 인정 고시일 이후 설정된 담보물권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규정된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이요 물상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보상금 지급 전 압류를 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압류를 반드시 본인이 할 필요는 없고 제3자도 3자가 해도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성이 유지 보존되는 한도 안에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이 그 취지로 인정되고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보권자의 권리구제 관련돼서는 별도의 여기서 그 불복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는 85조로서 이론적으로는 뭐 가능할 수 있겠다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는 딱 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있는 제3자의 소송 참가 규정을 통해서 권리구제는 일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상대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가 하나 있는데 수용 대상 토지의 관계인 주소로 송달한 재개소 정보원이 반송되자 실제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공시 송달을 통해서 재개서 정본을 송달한 사안에서 갑이 수용 대상 토지의 수용 보상금 중 일부에 대해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피담보 채권을 우선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았을 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요거 뭐 물상대위라든지 그 다음에 위험부담 이전 관련된 판례는 요거는 C급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정도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대집행 관련된 것만 한 번만 더 자세히 또 한번 훑어보면은요. 여기서 대집행에 관련돼서는 인도 이전 의무가 우선적으로 쟁점 23번에서 인도 이전 의무가 우선적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대행을 할 수 있죠. 요거는 귀책 사유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대집행 관련돼서는 결국은 여기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중요한데요. 대체적 자기 의무는 건물의 철거와 그 다음에 물건의 이전이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 등 인도 의무가 대체적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서 쟁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사람이 신체로서 점유를 수반하는 이런 케이스죠. 점유를 수반하는 케이스. 자, 요런 점유를 수반하는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직접 강제를 해야 됩니다. 직접 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법령에 직접 강제의 명문 규정이 없다. 그렇죠?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견해 대립이 있죠. 학설에서는 긍정하는 게 결국은 이 89조를 무용지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적론적으로 해석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긍정하는 견해가 있지만 부정하는 견해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왜? 사람의 신체의 실력을 행사해서 끌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통설 지금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용 재개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판례는 여기서 읽어준 2006조 7096 판례는 요거는 협의를 통한 내용이고요. 수용 재개로 인한 취득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대집행이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대집행 되는 모습은 실제 대집행이 아니라 명도 소송을 통한 강제 확정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본 토지수용법에 있는 명도 재개를 우리 법에 반영을 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암기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환매권 관련된 이런 암기장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